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지은이는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입니다. 얼굴이 변하면 반드시 운명이 변한다. 좋은 일을 앞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 모름지기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를 보면 그의 기대 여명이 몇 개월 정도인지를 거의 정확히 안다. 이건 역시 환자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미래를 잘 예측한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자녀를 왜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형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못생기기 그지없는 나무였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으로 못난 놈이야.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강가에 널린 돌덩이도 모양이 그럴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면 비록 마음씨가 곱지 않아도 크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단지 생긴 것만 고울 뿐인데도 말이다. 사물은 기능도 중요하지만 형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 역시 겉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형상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다.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형상 논리는 한마디로 형상이 운명을 유도하고 현재의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사물의 용도는 재료 자체보다 외형에 의해 용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그리고 형상은 내면의 기능을 강화한다.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상보적인 관계다. 우주는 내부와 외부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물 중에 얼굴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의 얼굴은 감정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얼굴은 동물에 비해 넓적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신과 내면의 작용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의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프로파일러나 베테랑 형사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감지해낸다. 엄마들은 아이의 표정을 보고 거짓말인지 알아내고, 포커의 명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슬쩍 보기만 해도 그의 카드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얼굴에 표정을 지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얼굴에 나타나는 이 표정들은 오랜 세월 진화해온 결과다. 얼굴의 표정이 일종의 언어인 셈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 보면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문다. 머나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태동한 것이 관상학이다. 표정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지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웃음의 기운이 서려 있다.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팍팍함과 피곤함, 곤궁함이 역력하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단박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다.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기록된다. 이것을 살핌으로써 미래의 특성, 즉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얼굴의 체계를 보자. 세 개의 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부터 눈 근처는 천이고, 코 근처는 인, 입 근처는 지다. 눈 근처는 천의 특성이 있다. 천은 양의 속성이다. 그래서 눈 근처는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한다. 마음은 양이어서 얼굴 중에서도 양의 영역에서 잘 나타난다. 입은 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음의 영역이다. 그리고 코와 귀는 상하의 중심으로 인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음양의 균형을 잡는 지점이다. 얼굴 전체의 크기와 모양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상당히 작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작다는 표현은 현저히 작아서 첫눈에도 그러한 특징이 눈에 띄게 도드라진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늘답지 않게 편협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얼굴이 너무 작으면 당연히 나쁘다. 고독해지고 명성도 적어지고 재산이나 권력도 약해지는 등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 얼굴이 지나치게 커도 문제다. 이런 사람은 실속이 없고 낭비가 심하며 요점을 찾지 못해 흉하다. 참고로 성형 등을 통해 얼굴을 작게 만든다면 이것은 운명의 효과가 있을까? 있다. 운명은 형상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은 양처럼 생겨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양이란 수직으로 뻗어야 한다. 그래야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 이른바 계란형 얼굴이다.
상아도 약간 길어야 좋다. 물론 얼굴이 상아로 너무 길면 이는 양이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부러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독단적이어서 늘 앞서 나가려다 보니 남들에게 미움받는다. 한편 얼굴의 좌우 모양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는 매우 불길하다.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며 사업할 때 자본이 융통되지 않거나 매사에 계획성이 없어 망하기 일수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허망한 꿈을 버려야 한다. 얼굴의 피부는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얼굴이 총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면 이는 천산돈이라는 괴상으로 영광이 없고 남들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평생 궁색하다. 보조개는 매우 좋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다. 하늘의 별은 우주의 운명을 좋게 한다. 여드름은 일시적일지라도 그 기간에 나쁜 운을 초래할 수 있다. 일시적인 피부병도 마찬가지다.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친 피부 역시 운명에는 좋지 않다. 얼굴은 깨끗한 것이 가장 좋다. 얼굴에 난 상처 하나도 즉각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일으킨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낫게 마련이지만 그동안은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면 이는 상당히 나쁜 징조다. 직업상 얼굴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벌이나 모기에 쏘여서도 안 되고 공연히 긁어서 상처를 내어서도 안 된다. 얼굴이 나빠지면 운명도 나빠진다. 평생 얼굴만이라도 곱게 보존한다면 그 자체로 운명적으로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얼굴이 언제나 깨끗하다면 비록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남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운명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얼굴의 가림막은 양을 방해하는 음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도록 하는 복식 문화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운명에는 해롭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 역시 얼굴을 가리는 것이므로 습관적으로 자주 쓴다면 반드시 운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마스크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좋을 리가 없다. 얼굴에 점이 너무 많으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편이 좋다. 얼굴에도 태도가 있을까? 얼굴의 태도라고 하면 우선 얼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고개를 심하게 뒤로 젖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개를 젖히고 듣거나 말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반드시 운명의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건방져 보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얼굴은 뒤로 젖히는 것보다 앞으로 약간 숙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좋다. 그런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문제다. 개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조기에 퇴직당한다. 습관적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난다. 사람은 남이 말할 때 고개를 고정시키고 그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얼굴의 움직임은 절도를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얼굴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요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다. 고개를 유난히 많이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이는 비굴한 행동으로 운명적으로는 천해진다. 이런 사람은 직위가 높아질 수 없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도 없다. 고개는 잠깐씩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지 계속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패배를 부르는 태도다. 고개를 자주 가로젓는 사람도 있다.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경쟁 관계에서 탈락한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삐딱하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운명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도 머리 전체가 돌덩이처럼 요지부동인 것이다.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각처럼 멀뚱히 앉아서 혼자 눈만 껌뻑거릴 뿐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주역의 괴상으로 천산돈인데 사업은 시작부터 안 되고 사고로 다치면 치료가 안 돼서 몸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 단명하고 남과 사귀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천산도는 산이 하늘 아래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엎드려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인생에 발전이 있을 리 없으니 아주 흉한 운명이다. 사람은 넓은 시야, 포부, 포용력,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마가 지나치게 좁으면 삶이 옹졸해진다. 그러나 이는 이마가 아주 좁아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마는 다소 넓은 것이 좋다. 다음은 지혜 영역을 보자. 이는 턱과 인중인데 이곳이 좁으면 좋은 운명을 지킬 수가 없다. 물질이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치게 턱과 인중이 좁은 경우를 말한다. 인중이 아주 짧고 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은 단명하고 궁핍할 수 있다. 턱은 재물, 건강, 자손을 상징한다. 인내력이 만들어지고 내공이 쌓이는 곳이다. 이곳이 좁다면 신체적으로는 면역력도 약해질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운명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국가로 비유하면 영토가 너무 좁은 나라가 국제관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턱과 인중이 넓다면 이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굴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눈, 코, 입이 있는 가운데 부분이 음의 영역이고 중앙에서 멀리 있는 뺨은 양의 영역이다. 양은 발산하고 음은 수렴한다. 양은 바깥으로 퍼지고 음은 안으로 지키는 성질이 있다. 인생이 대단히 성공하려면 양의 영역이 잘생겨야 한다. 재벌, 정치가, 유명인 등은 이곳이 잘 발달했다.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은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눈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특히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 등이다. 사회에서 권력을 잡거나 높은 위치에 오를지 혹은 명성이나 명예를 얻을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눈의 태도다. 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천천히 살피고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감정 상태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눈의 씀씀이는 그 사람이 평생 가져온 습관이어서 성품은 물론 운명까지도 알려준다. 화가 나 있는 눈은 주역에서 우레에 해당한다. 이런 눈은 소갈머리가 좁아서 남을 공격하거나 오해하기 십상이다. 반대로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눈도 있다. 의외로 이것은 흉한 관상이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남에게 진심을 얻기 힘들고 정신력이 약해서 쉽게 좌절한다. 운명의 그릇도 좁아진다. 웃음이란 그 자체가 바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실실 웃지 않도록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미소 역시 절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이어야 좋은 뜻이 된다. 유난히 바삐 움직이는 눈이 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아주 나쁘다. 도둑, 사기꾼, 비양심적인 사람의 눈이다. 이런 눈은 당연히 나쁜 운명을 초래한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 등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은 진지해야 하고 삼가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귀해지는 법이다. 형태가 어떻든 눈의 놀림은 평화로워야 한다. 좋은 관상의 제일 조건은 얼굴에 있는 생리기관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크기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 길이가 적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상에 있어서 생리기관의 크기는 절대 크기가 아니라 상대 크기다. 얼굴의 모든 생리기관은 조화로워야 한다. 그래야 심미적으로도 좋다. 눈 아래에서 코까지의 공간을 천중인이라고 부른다. 얼굴이 천이고 그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얼굴의 관상은 이곳에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 가령 이곳이 거무스름하거나 칙칙하다면 이는 세상이 어둡다는 뜻으로 태양이 높게 뜨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생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정신의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 태양, 즉 정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당연히 성취가 적다. 힘겹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더라도 영광이 길지 않다. 천중인의 공간에 있는 점, 사마귀, 상처 역시 나쁘다. 이러한 흉터는 눈 위쪽에 가까울수록 운명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선천적인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멀쩡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빨리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한다. 눈썹이라는 지붕이 얼굴의 신분을 좌우한다. 일단은 털이 많고 색깔도 검고 뚜렷한 눈썹이 좋다. 눈썹의 길이도 어느 정도 적당히 넓고 긴 것이 좋다. 눈썹 끝은 약간 내려가야 한다. 타고난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다면 이는 수술을 해서라도 교정해야 한다. 삼국지의 영웅인 장비는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고 털도 많았다. 이는 용맹하다는 뜻인데 무운을 많이 세우는 운명이다. 하지만 대개는 나쁜 운명에 속한다. 인생에서 싸움으로 이룩할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눈썹은 곱고 풍요로워야 한다. 요즘 눈썹을 아예 밀고 문신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운명에 결코 좋을 리 없다. 흰 눈썹은 음인 눈썹을 통솔하는 새로운 기운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친다면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눈이 진화할 때 사람은 벌판에서 주로 좌우를 살폈다. 호랑이는 높고 낮은 지역을 살피는데 이는 호랑이의 사냥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높고 낮음보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눈이 좌우로 길어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면의 정신 활동도 반영되었다. 그런데 만약 눈 테두리가 호랑이처럼 둥글다면 어떨까? 이것은 정신의 안정을 해칠 것이다. 상하 좌우를 모두 봐야 하니 신경이 곤두설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정신이 바빠지고 불안정해진다. 눈은 좌우로 길지만 위아래는 완만하게 둥글다. 이것은 안구를 덮어 빛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눈의 위아래가 너무 넓으면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운명에도 손상이 온다. 눈의 둘레가 상하로 약간 높으면 괜찮지만 너무 동그란 모양은 좋지 않다는 말이다. 판단이 깊지 않고 단편적이며 질서가 없다. 매사에 치밀하지 못해 혼란스럽다. 간혹 여성의 경우 동그란 눈이 예쁘게 보여 운명의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눈의 상하가 너무 높으면 인생은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일부러 눈을 너무 크게 뜨는 버릇은 매우 안 좋다. 눈은 그저 살짝 뜨면 된다.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동자는 천중천으로 하늘의 태양이다. 안구의 크기는 너무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무 크면 나쁘다. 눈은 양이기 때문에 크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양이란 오히려 자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눈이 무조건 크면 안 된다. 물론 눈 둘레, 얼굴 크기와 비교해서 눈동자의 크기가 적당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눈동자는 적당한 크기여야 하고 눈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눈동자가 좌우로 치우치면 운명에 나쁜 영향을 준다. 눈동자가 가운데로 몰리면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운명이 편협해진다. 반대로 눈동자가 바깥으로 퍼져 있으면 지나친 이성주의와 정서 결핍으로 판단력에 결함이 생긴다. 눈동자는 아래 위 눈꺼풀에 닿아 있어야 한다. 눈동자가 아래로부터 들떠 있어 안구 아래쪽 흰자가 보이면 흉하다. 이는 정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에 흰자가 보이면 평생 사고를 달고 산다. 만약 눈동자 아래 위에서 흰자가 보이면 이는 아주 흉한 것으로 평생 방황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다. 어떤 인종이든 눈동자는 짙은 색, 어두운 색이 좋다. 그리고 안구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안구가 메마른 듯한 느낌을 주면 단명하고 사업도 길게 가지 못한다. 눈 전체가 작고 눈동자가 작은 경우는 운명이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성공이 늦어진다는 뜻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늦어진다는 뜻이므로 대체로 나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안구의 흰자는 맑고 깨끗해야 한다. 흰자 안에 점이 있으면 아주 나쁘다. 남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 쓰라린 말년을 맞이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운명을 미리 짐작하고 삼가는 것이다. 운명이란 절대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일 뿐이다.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공자가 운명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대비하라는 뜻이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면 아주 흉하다. 여기에 더해 눈을 지나치게 깜빡거리면 인생 자체가 조기에 파탄이 난다. 우선 깜빡거리는 것부터 고치고 나서 다시 두리번거리는 것을 고치면 된다. 이 모든 움직임은 눈의 버릇일 뿐 고착된 것이 아니다. 멍한 눈은 어떨까? 눈에 감정이 실리지 않거나 상황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다. 눈이 멍하다는 것은 정신이 멍청하다는 의미이므로 운명이 좋을 리가 없다. 일반인의 눈은 평범해 보이는 것이 가장 좋고 친절하고 순진하고 유식해 보이는 것이 좋다. 바보들은 눈이 유난스러운 법이다. 평범한 눈을 가졌다면 일단 나쁜 운명은 면할 수 있다. 시선의 방향을 보자. 고개를 일부러 숙이고 올려다보는 것은 도둑놈이나 사기꾼의 태도다. 자주 이러는 사람은 필경 사기꾼이니 조심해야 한다. 기분 나쁜 눈이 있다. 눈에 뭔가 불만과 분노가 가득하다. 오랫동안 눈을 이렇게 뜨면 하늘이 그 사람을 외면한다. 반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듯한 눈, 즉 긍정적이고 온화한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도와서 머지않아 행운이 도래할 것이다. 코의 중심, 즉 코끝에서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귀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귀의 높이와 얼굴의 균형 등을 판단한다. 코의 중심에서 세로선을 그으면 얼굴의 정중앙을 통과한다. 눈이 주로 정신세계를 나타낸다면 코는 물질과 정신을 함께 보여준다. 코 아래에 입이 있기 때문이다. 입은 주로 물질이나 자손, 노년 등을 나타낸다. 코는 길게 위로 올라가서 눈의 좌우를 나누는데 그 부분의 높낮이를 보고 코의 길이를 판단한다. 눈 사이에 있는 콧등이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긴 코라고 말하고 더 높으면 아주 긴 코라고 말한다. 코는 일단 길어야 좋다. 코가 길면 눈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코는 길고 클수록 권력, 권리 등이 강화된다. 코가 큰 사람은 운명이 안정적이다. 코가 오뚝하고 길고 적당히 넓으면 크게 성공할 운명이다. 코에 상처나 점, 흉터 등이 없어야 하고 색깔도 맑아야 한다. 코는 얼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생겨야 한다. 콧등이 푹 꺼져 있는 코는 어떨까? 이는 낮은 산을 의미하는데 큰 일을 못하고 명성을 얻기도 어렵다. 코가 총체적으로 작은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운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코가 전반적으로 못생겼다는 느낌을 주면 주변의 도전을 많이 받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따라서 코가 못생긴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남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한다. 대개 코가 못생긴 사람은 독단적이다. 독단적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무너지는 법이다. 콧구멍이 큰 사람은 어떨까? 아주 흉하다.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접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콧구멍이 아주 작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한다. 코의 크기는 큰데 그에 비해 콧구멍이 너무 작으면 이런 운명이 더욱 두드러진다. 콧등에 생긴 상처는 특히 나쁘다. 최근에 코를 다쳤다면 이는 안 좋은 운명을 예고하는 징조로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계약이 깨질 수 있다. 징조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얼굴에 계속 남아 고착된다면 나쁜 운명으로 이어진다. 관상에 약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잘 음미하고 조심하면 바뀔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관상이 아주 좋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너무 자신만만하거나 오만해진다면 좋은 관상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건함과 조심성이 필수다. 옛 성인이 매사에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절벽 위에 선 듯 하라 라고 가르친 것은 운명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코에 병이 잦은 사람은 근심이 많다. 콧병은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코를 너무 자주 풀거나 공연히 킁킁거리는 것, 코피를 자주 흘리는 것 역시 운명에 좋지 않다. 코가 건강하면 운명도 순탄하다고 보면 된다.
간혹 젊은이들이 피어싱이라는 금속 장식을 코에 붙이는데 이것은 아주 나쁘다. 운명 자체가 몹시 궁색해진다. 귓구멍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눈을 지나는데 이것이 평균적인 귀의 높이다. 귓바퀴, 즉 귀의 맨 위쪽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윗눈썹에 이르는데 높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일단은 무난한 운명이다. 무난하다는 것은 귀 때문에 운명이 나빠질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귀 자체가 아주 작으면 나쁜 관상이다. 단명하고 타인과 다툼이 많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를 하는 것이 아주 좋다.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이 좋다. 귀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 많아이거나 오히려 나쁘다. 정면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귀걸이는 안 하는 편이 더 낫다. 귀걸이의 목적은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길게 늘어지는 화려하고 큼직한 귀걸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귀걸이는 애군을 방지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준다. 공자 역시 귀걸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장신구를 두르거나 꾸미기 좋아했었다. 귀걸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물건을 지니는 것은 운명에 도움을 준다.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속담처럼 잘 갖추어 입은 옷은 좋은 운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먼 옛날에도 귀족 여인들은 귀걸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귀걸이는 권위나 품위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좋은 운명을 유도하는 힘도 있다. 귀가 지나치게 크면 어떨까? 아주 크다면 흉하다. 성취하는 바가 적고 공연히 고생한다. 물론 귀가 크다는 것은 얼굴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귀가 앞뒤에서 잘 보일 정도로 널찍한 사람은 아주 바쁜 운명이다. 실속이 적다는 의미다. 귀가 좌우로 넓게 벌어지면 청력은 좋겠지만 운명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기는 어렵다. 귀는 앞에서 볼 때 조금만 보여야 하고, 즉 뒤로 약간 젖혀진 모습이어야 하고 전체가 밝은 색깔이어야 한다. 청력이 평균보다 떨어져 있으면 안 좋다. 낭비가 심하고 인간관계에서 자주 손해를 본다. 노인이 되면 청력이 더 떨어지는데 운명도 하얀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청력이 좋으면 이는 운명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귀의 작용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집중력이 낮은 사람은 하늘이 주는 복을 다 챙기지 못한다. 남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나쁜 운명을 면할 수 있다. 남의 말에 일절 동조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귀의 작용이다. 대충 흘려 넘기거나 리액션이 전혀 없는 등 아주 비협조적인 사람은 운명적으로 큰 손해를 끌어안는다. 타인에게 잘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잘하는 것이다. 천도교의 가르침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 지은 죄는 하늘에게 지은 죄와 같고 인간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법이다.
관상이란 나쁠 때 그것을 미리 알면 오히려 운명의 이득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운명에 실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해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맞는다. 관상이 좋은 사람은 그럴수록 겸손함을 키우고 나쁜 사람은 기운을 더 내고 반성하면 된다. 거부감이 없는 매끈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일단 좋은 운명이다. 인간이 봤을 때 괴상하다고 느끼면 운명도 나쁜 법이다. 입은 땅이고 물이어서 입이 작다는 것은 땅과 물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라서 인체의 건강은 주로 하관이 담당한다. 인중이 길면 수명도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럴까? 그렇다. 인중이 힘이 있어 보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재산을 남긴다. 윗입술은 아랫입술보다 얇아야 한다. 그렇다고 아랫입술이 심하게 두터우면 평생 신뢰받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지며 직업을 구할 수도 없다. 입술이 너무 두껍지 않고 인중도 길면서 입 주변이 깨끗하면, 즉 상처나 점, 사마귀 등이 없으면 큰 돈을 버는 운명이다. 재벌 총수들의 얼굴을 살펴보라. 입 주변이 아주 잘생겼다.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이를 너무 꽉 물고 있으면 안 된다. 입이 늘 벌어져 있어도 안 된다. 입은 너무 꽉 다무는 것도 안 좋고 해하고 벌리고 있는 것도 안 좋다. 입은 재물을 담당하므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곳간을 너무 꽉 잠그지도 말고 물색 없이 열어놓지도 말아야 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이것은 가장 나쁘다. 당장 고쳐야 한다.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입속으로 더 들어가면 목구멍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말이 나온다. 목소리는 깊이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어야 좋다. 목소리가 깊으면 인생에 성취하는 바가 많고 삶이 편안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명성과 명예를 얻고 평생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유지해 훌륭한 인생을 산다.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정신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운명이 나쁜 경우라도 목소리 관상이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파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는 운명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람의 말에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당연히 깊은 것이 좋다. 그리고 약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감정의 동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깊게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손해를 끼칠 것이다. 과거는 눈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목소리에 더 많이 담겨 있다. 또 눈이 이성이라면 목소리는 감성이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일단 음성이 풍부하고 듣기 좋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좋다고 보면 된다.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일단 귀인이고 대화를 나눌 때 왠지 호감이 가지 않고 그의 말에 공감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별로 훌륭한 인간이 아닐 것이다. 목소리가 좋으면 운명도 좋다.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말이 많은 사람이 운명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쉼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은 나쁜 운명이 엄습해오는 중이다.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급적 아름답고 기품 있고 지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장차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또 말에는 고저장단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는 아름답고 절도 있어야 하며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발성의 정성을 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목소리가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한다. K는 목소리가 아주 작다. 그가 말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바짝 다가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K는 마치 병이 들어 기력이 없는 노인과 같다. 게다가 아주 흉한 짓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를 일부러 더 작게 내는 게 아닌가. 못돼 먹은 짓거리다. 이런 못된 마음은 결국 K에게 불행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습관이라면 운명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베푸는 배려나 친절은 하늘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징후가 되어 돌아온다. 목소리는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내야 한다. 너무 작으면 이는 굴러오는 복을 차버리는 행위이다. 좋은 소통은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 만물은 소통하지 않으면 홀로 발전할 수 없다. 운명이란 사람과 소통하고 하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소통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개발된다.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사람도 있다. 이건 역시 나쁜 습관인데 상대방은 입을 다물고 자기 말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목소리를 일부러 너무 크게 내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운명도 가난해진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입이 무거워야 한다. 말을 많이 하면 속마음이 드러나 신비감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을 해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이 근질거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는 마음이 가볍다는 의미일 것이다. 말은 항상 삼가야 한다.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명의 90%는 개선된다. 절벽에 선 듯 살얼음 밟듯 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만큼 매사를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물론 말도 신중해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예의를 지키면 안전할 수 있다. 예의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말이다. 형상이란 겉에 나타난 모습이다. 겉모습은 기능을 정의하기 때문에 미래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 특히 아름다움은
겉으로 나타난 특징일 뿐이지만 그 효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건물도 외관이 훌륭하면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저절로 명소가 된다. 겉모습은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물건은 그 모양이 우선 중요하다. 흉악하게 생긴 사람은 비록 마음씨가 좋다 해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마음씨는 별로여도 호감형으로 생겼다면 사회생활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난 모습을 판단해 장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이다. 공작새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다. 이로써 짝짓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생물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겉모습을 꾸며왔다. 사람은 타고난 외모를 개발할 뿐 아니라 치장까지 한다. 내 지인은 굉장히 멋없게 옷을 입기로 유명했다. 젊은 여성인데 10년 이상 봐왔지만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옷을 제외하고 미모나 관상 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낙제점이었다.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아름답지 못한 여인으로 정해졌다. 남들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의 운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반대로 옷을 아주 잘 입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나는 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봐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몇 사람 안에 꼽힐 정도였다. 유명 정치인인데 언제나 옷차림이 훌륭했다. 그의 운은 앞으로 좋아질까? 그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는 첫눈에 호감이 간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잘 차려입은 옷과 어울렸다. 어떤 사람은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정장을 싫어하고 좀처럼 입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장을 입을 일이 없기를 바라는가? 정장은 자주 입으면 입을 일이 생기는 법이다. 주로 어떤 경우에 정장을 입는가? 좋은 자리에 초대받거나 공식 석상에 발표하거나 상을 받는 등 축하받을 일이다. 정장을 아예 입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정장을 입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점잖은 신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고 예쁘게 가꾸면 좋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운명도 그렇게 된다. 이번엔 몸의 동작이다. 표정이나 걸음걸이, 앉은 자세, 손발의 움직임 등을 말한다.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세가 불안하거나 두리번거리면 관상을 나쁘게 만든다. 공연히 웃고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말의 내용이 무식해도 마찬가지다. 손을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턱을 너무 내밀거나 발을 달달 떠는 등 사소한 행동 습관이 좋은 관상의 효용까지 떨어뜨린다. 자세나 동작마저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추어야 한다.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항상 고귀한 모습일 때
훌륭한 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이란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단점을 많이 발견할수록 운명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단점을 알고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기르고 보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지금부터 운명의 원인을 고찰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지하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동차가 따라왔다. 차도에 있던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한 후 지하보도 입구로 내려온 것이다. 미처 못 본 나는 자동차에 치이고 말았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운전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책임인가? 둘 다 아니다. 내 책임이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내 운명은 내 책임이다. 운명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내 운명은 나 자신 때문에 발생한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안이었다. 누구는 재벌 집안에 태어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느님 책임인가? 부모 책임인가? 잘 생각해보라. 내 운명은 그저 내 책임인 것이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전적으로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운명은 얼핏 생각하기에 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주 대자연에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일절 없다. 세상은 공평하다. 내가 육교 위를 걷다가 자동차에 치여도 그 기묘한 운명은 애초에 나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늘이 건재하는 한 온 우주에 부당한 것은 없다. 운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운명 탈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저 앞날이 무섭다는 뜻은 아니다. 멀고 먼 과거에 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운명이 나쁘게 전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떳떳한 행위다. 하늘과 땅,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운명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운명은 반드시 사라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은 전혀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울부짖는다면 이는 하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인간 사회의 각종 잘잘못은 때때로 사람에게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운명이기에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정신과 태도가 고귀한 사람은 운명도 고귀한 법이다. 마음이 천한 사람은 운명도 천하다.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운명에 대한 겸손함과 책임감이다. 이유를 모르는 일을 당했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늘이 내게 경고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강인한 의지다.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침착하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말한 것처럼 소나기가 올 때 최선은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사건이나 운명은 대부분 수명이 짧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견디다 보면 애구는 대개 지나간다. 운명이란 달게 받아야 한다. 건널목에 기차가 지나가듯 그저 기다려야 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의 평정이다. 동요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운명은 나쁜 빚을 갚는 것과 같아서 그저 지나가면 그 대가로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쁜 운명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다. 관상이든 사주든 육감이든 분석적 판단이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싶다면 먼저 운명에 대해 겸손함과 조심성을 갖고 경건하게 지내면 된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운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으면 반드시 나쁜 운명을 맞는 법이다. 자연계에는 뉴턴이 정리한 운동 제3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사물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한 결과를 그 사물이 대가로 돌려받는 법칙이다. 로켓이 날아가고 배가 움직이고 사람이 걷는 것도 다 이 법칙 때문이다. 로켓은 가스로 공간을 밀어내고 배는 스크루로 물을 밀어내며 사람은 발로 땅을 밀어낸다. 그러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간은 로켓을 앞으로 추진하고 물은 배를 밀며 사람은 다음 걸음을 내디딘다. 운명도 다르지 않다. 처음의 행동은 작용이고 이는 미래의 반작용을 일으킨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우연은 없다. 인간은 미래를, 즉 운명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현재를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면서 또 조심스럽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운명이란 자연계의 많은 사건처럼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그 확률이 높으면 빨리 일어난다. 어떤 운명이든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다. 고대 중국의 강태공은 80세에 이르러 겨우 빛을 보고 세상에 나섰다. 운명이란 역동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운명이 좋은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사람은 아주 열심히 산다. 남의 눈에 띌 정도로 매사에 열심이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3일만 보지 않아도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고.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달라져 보인다는 뜻이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역동적으로 살아야만 운명의 문은 열린다. 기다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반드시 더 열심히
무엇인가 쓸만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운명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 베풀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반성하며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동물조차 미래를 예측하고 기획한다. 벌은 겨울에 먹을 꿀을 비축하고 뱀 역시 겨울을 대비하며 몸 안에 영양분을 비축한다. 사람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저축하며 대비한다. 반면 미래를 모르고 열심히만 산다면 앞날은 위태로울 것이 틀림없다. 열심히 공부하며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나의 운명은 과거에도 나빴고 미래에도 나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기서 나는 나의 운명이고 적은 미래에 내가 헤쳐나가야 할 운명이다. 공자가 말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은 겸손으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이다. 자신이 그동안 나쁜 세월을 겪어왔다면 이것은 미래를 예고하는 단서다. 운명이 나빴다면 반성할 일이지 괜한 자신감을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자신의 나쁜 운명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반성이다. 내 운명은 내 책임이고 내가 무엇인가 나쁜 짓을 했거나 혹은 운명이 좋아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60세를 지나고 나서 반성을 시작했다.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 단점을 찾아내야 한다. 언젠가 내가 잘 아는 친지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도 시급하게 고쳐야 할 단점이 280개나 보였다.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400개 정도가 쉽게 보였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이 반성할 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프랑스 속담에 당신 그림자의 목이 비뚤어져 있는 것은 당신 목이 비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있다. 운명이란 다름 아닌 나의 행동과 태도의 반영이다. 운명은 거울이다. 거울에 비친 것은 나 자신의 실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나 역시 나의 반성과 실천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끊임없이 잘못을 찾아냈고 행동을 고쳐나갔다. 걷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산책 코스, 남과 대화할 때의 태도, 타인을 이해하기,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나의 의견 줄이기 등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 이런 것을 다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매일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반드시 추가할 것이 있다.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안 해본 짓을 해보는 것이다. 어제 없었던 행동이 오늘 새로 생겨야 한다. 옷도 바꾸고 취미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옛 성인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라 하고 강조했듯이 반성은 곧 새로워짐이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는 것이 재미있고
새로운 운명, 더 좋은 운명도 맞이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운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진다. 이런 짓을 하면 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살아보라. 가령,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계속하면 운이 좋아질까? 돈이 아까워서 항상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살면 운명에 이익이 있을까? 겸손하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자주 돕고 헌신적이면 하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운이 좋아질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라. 운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을 좋게 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안다. 단지 생각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모른다고 믿는 것뿐이다. 누구나 운명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을 넓히는 것이 곧 운명을 넓히는 것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운명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이기적으로 얌체짓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친구도 없고 견문도 좁고 생활하는 영역도 좁고 큰 성공을 해본 적도 없고 남이 볼 때 훌륭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강하지도 못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미래는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과거가 어떻든 이제부터의 미래를 묻는 것이다. 불가능한 소망은 오히려 자신을 망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행동의 결과다. 현재는 과거의 결실이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역동적인 인생은 강렬한 인생이다. 좋은 운명을 유도하고 싶다면 설렁설렁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힘있게 정열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운명을 개발하는 하나의 중대한 비결을 얻는다. 다름 아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하늘은 강한 사람, 즉 스스로 돕는 자와 착한 사람, 즉 남에게 이익이 되는 자를 돕는다. 그러므로 운명이 좋아지려면 우선 사람의 됨됨이를 고쳐야 한다. 운명은 마음에서 온다. 지금까지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관상이지만 더 큰 주제는 운명 개선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외부 사건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또 그 덕분에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 즉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게 좋은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죠.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영화배우나 모델로 활동하며 사랑을 받는 이들은
후천적인 노력보다는 선천적인 외모가 성공에 큰 바탕을 이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평생 유리한 인생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평생 수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운명은 그저 주어진 것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몹쓸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무작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불복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얼굴이 몹시 험상궂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술, 담배 잘하고 여자를 밝힐 것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는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매우 가정적이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선뜻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인상이 좋고 잘생기거나 예쁘면 어딜 가나 우호적인 대접을 받지요.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처럼 운명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상을 미신이라고 믿는 분도 있는데 관상은 통계에 기반한 동양의 인간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저러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더라 라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관상학이 생긴 것이죠. 몰라도 사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빛이 매우 날카롭고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상 수배된 강력범들의 사진을 보면 눈빛이 매우 강하고 날카롭고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인 초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운명 개선 방법,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반성하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 운명을 좋게 하는 핵심이지요. 인사를 잘 안 하던 사람이라면 인사도 잘하고 옷을 대충 입고 다니던 사람이라면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던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줄이고 경청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생활 태도와 습관의 변화가 사람의 운명을 좋게 한다고 초은 선생은 말합니다. 초은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죠. 예의 바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옷도 잘 입고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식도 많고 유능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죠. 나의 마음과 행동을 개선해서 타인과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운명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표정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며 냉랭하면 운명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
마음과 정신이 한 인간의 실제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몸과 관상과 표정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표정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표정을 짓는 것. 그것은 지금 즉시라도 할 수 있는 운명 개선 방법이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라는 조언입니다. 관상이 좋으면 삶에 유리한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관상이 흉해도 백범 김구 선생의 사례처럼 마음의 힘은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항상 좋은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표정과 좋은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